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우리가 이제 알리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텐데요. 여기 3번에 보면, 우리 교재, 자, 3번에 보면, 귀환의 물결 1, 이스라엘 독립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독립 이전의 귀환. 자,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건국 1948년 8월 15일 오늘이네. 예, 광복절 겸 건국일.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번에 보면 귀환, 알리아의 물결 2,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렇게 해서 6개씩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번에 보면 시온주의 운동부터 이스라엘 건국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3번 그 알리아의 물결 1하고 4번 시온주의 운동부터 이스라엘 건국까지는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같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일 첫 번째 알리아 물결 언제라 그랬어요? 1881년, 140년 전입니다. 140년 전. 그리고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이스라엘 독립 이전의 알리아는 1차부터 몇 차까지? 6차 알리아. 요거는 제가 구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적인 용어예요. 1차 알리아 물결, 2차 알리아 물결. 요거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용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6차까지 이스라엘 독립 이전까지 6번에 걸친 알리아 물결이 있었어요. 알리아 물결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3만 5천 명 이제 귀환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알리아와 2차 알리아, 1차 알리아와 2차 알리아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지배했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오스만 투르크가 그때 알리아 물결이 있었던 것이고, 3, 4, 5, 6차는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알리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와 3, 4, 5, 6차가 둘로 나뉜다. 자, 그래서 1차 알리아는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의 그 후속타로 유대인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곳에 엄청난 유대인 핍박이 있어서 이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알리아를 했다. 자, 2차는 한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그 몰도바의 수도인데, 여러분 혹시 몰도바라고 아세요? 혹시? 요새 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보시는 분들은 좀 알 텐데, 우크라이나 여기 바로 옆에 루마니아하고 사이에 있는 나라가 몰도바예요. 그거를 지금은 키시나우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키시네프라 그랬어요. 이 키시네프에서 포그롬이 발생한 거예요. 포그롬. 이제 우리는 이제 포그롬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 포그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키시네프에 있는 작은 유대인 마을에서 무려 하루아침에 40명이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시네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의 그 큰 항구 오데사, 거기서도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고, 오데사는 여기 항구죠.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수백 곳에서 지속적으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키시네프 포그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포그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보따리를 싸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자기 땅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5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정부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유대인 입국 금지시키고 유대인 땅 사는 거 금지시키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뭐 한 번 들어온 사람 쫓아내기가 쉬워요?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유대인 못 들어오게 막 그렇게 막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땅에 살던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와, 이건 뭐지?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땅이다 막 이러면서. 예, 물론 제가 그 땅을 뺏은 건 아니고 계속 그 땅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착촌도 만들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2차 알리아 물결에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2차 알리아 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젊은 사람. 그래서 이때 이제 들어간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벤구리온. 벤구리온. 이스라엘을 알려면 벤구리온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벤구리온. 지금 텔아비브에 있는 제일 큰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시온주의를 꿈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2차 알리아 물결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시오니스트 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세계 시오니스트 대회. 그거는 이제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시온주의 운동으로부터 이스라엘 건국까지 데오도르 헤르츠와 시온주의 운동이 있어요. 자,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그리고 헝가리에서 태어났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잣집이야.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비즈니스를 많이 해가지고 유산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신문사에 취직해가지고 파리 특파원으로 갔었어.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나 영국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시민으로 인정해줬어. 근데 이때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그 보면은 여기 드레피스 사건이야. 드레피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프랑스의 포병 장교로 나는 프랑스에 충성을 다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프랑스의 포병 장교로 있다가 독일 스파이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누명을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어.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반유대주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깜빵으로 가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헤르츠리 그 재판장에 참석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본 거야. 자기도 개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세,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자기는 오스트리아에 지금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야.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이 정도면 되겠네. 뭐 굳이 팔레스타인 안 가도 상관없겠네. 그냥 나는 오스트리아에 충성하면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 프랑스 포병 장교가 죄도 없으면서 깜빵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유대주의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유대국가라는 책을 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유대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거를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책을 씁니다. 유대국가라는 책을. 그거 우리 살 수 있어요.
유대국가. 그렇게 해서 유대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책이 엄청나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퍼지죠. 근데 그거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야, 그게 되겠냐? 우리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뭐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그냥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또 반대파들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쓰고 이 사람이 그 제1차 시오니스트 대회를 개최해요. 그게 이제 1897년이야. 1897년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곳에서 시오니스트 대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맹렬하게 유대 국가를 세운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오니스트 대회는 전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유대인 대표들이 다 참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유대 국가를 세우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결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기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계속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오스만 투르크의 그걸 뭐라 그러나? 제일, 그 황제지, 황제. 또 만나고, 뭐, 그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도 만나고, 그러니까 유대인 부자들도 만나고, 오스만 투르크의 뭐,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제안을 해요, 제안. 뭐냐면, 내가 우리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줄 테니까, 그러면 오스만 투르크가 진 빚을 다 갚게 해주겠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한테 전세를 주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허가해달라. 그런 제안까지도 해요. 근데 다 거절당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유대인 부자들, 로스차일드라든가 유대인도 또 부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힘을 좀 합하자. 이런데 이 시오니스트 대회도 보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거야. 근데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호응을 안 해.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시오니스트 대회도 개최하고 심지어는 되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이 사람들 숙박비 다 되고 대회장 다 임대하고 모든 비용을 다 자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활동을 몇 년 하다가 1904년도에 40대의 나이로 죽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죽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건강, 그다음에 모든 재산, 모든 정열 이걸 다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시온주의예요. 뭐 전 세계를 뭐 유대인이 지배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시온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자. 이게 시온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시온주의를 일으킨 사람이 이 데오도로 헤르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시온주의 하면서 이 단상에다가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 그걸 이 사람이 고안을 해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매년 이제 시온주의 대회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여기다 땅을 얻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5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부 및 독립선언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3명의 그 이제 집회 그 얼굴들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데오도로 헤르츠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시온주의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자기의 모든 건강, 돈, 열정을 여기에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대에 이제 죽게 되죠. 그 오른쪽에 그 흑백 사진을 보면 그것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는 그 모습인데 그 위에 단상에 걸려 있는 사람이 헤르츠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일어났던 알리아 물결이 1903년도에 있었던 제2차 알리아 물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 땅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동분서주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알리아 물결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알리아 물결이 끝나는 1914년도에 이 세계적인 전쟁이 터지는데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은요, 한쪽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쪽이 한편, 러시아, 이쪽이 한편이고, 한쪽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이쪽이 한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에도 유대인이 살고 프랑스에도 유대인이 살아. 그러니까 유대인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는 독일군으로 출전하고 어떤 젊은이는 프랑스 군대로 출전하는 거예요. 서로 참호해서 서로 겨누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애리고 아픈 그런 전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쪽이 패배를 하고 이쪽이 이기죠. 그렇게 해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이 누구한테 넘어오냐면 영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국으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 갈 때 거기 이제 5페이지 그런데 4번에 보면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벨푸어 선언. 자, 이건 뭐냐면 그 위에 보면 제1차 세계대전과 하임 바이츠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하려면은 뭐 무기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 화약도 많이 필요해요. 화약. 근데 그 이제 화약의 원료 중에 하나가 그 아세톤이에요. 아세톤. 근데 독일은 자기네 나라에서 아세톤이 많이 나. 근데 영국은 많이 안 나. 근데 이 하이츠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영국의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허를 갖고 있어.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 하임 바이츠만의 특허를 이용해서 아세톤을 많이 만들어요. 옥수수에서 나오거든요. 영국 전역에 옥수수를 심고 아세톤을 만들어서 화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하임 바이츠만이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임 바이츠만은 영국의 정계 인사들, 수상들, 뭐 장관들 다 알고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영국이 승세를 굳혀가니까 영국 정부가 뭘 해줄까 하는 거야. 당신이 그 영국을 위해서 너무나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하이츠만이 뭐라 하냐면 다 필요 없다. 우리나라 세워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왜냐하면 하이츠만도 시오니스트 대회 제2회 시오니스트 대회에서 참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주의자예요, 하이츠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라를 좀 세우게 해달라. 영국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 벨푸어 선언이에요. 그 2차 대전 끝자락에 그 벨푸어이 외무부 장관이거든요. 외무부 장관이 벨푸어 선언이라는 거를 편지를 써가지고 로스차일드 경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땅에 유대 국가가 세워지는 것에 찬성하며 영국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벨푸어 선언이에요. 그 뒷장에 그 6페이지에 보면
그 세 명의 그 사진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하임 바이츠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해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나중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대전이 그렇게 끝났어요. 영국의 승리.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벨포 선언. 이제 이 땅에다가 유대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이제 유대인들 마음속으로 쫙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1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 땅을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고 영국이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1차 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벨포 선언도 있고, 그러니까 또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3차 알리야예요. 이때 약 한 4만 명 정도가 오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뭐가 있었냐면, 이 유대인을 핍박하던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공산혁명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볼셰비키도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공산혁명, 러시아 혁명의 주도 세력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워낙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러시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근데 안타깝게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스탈린이 유대인을 다시 핍박하는 거예요. 왜? 볼셰비키들이 자기 정적이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 하면은 공산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퀄 공산주의자. 그만큼 공산주의에 많이 가담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1차 대전 종전, 벨포어 선언, 그 다음에 제정 러시아의 멸망이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이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차 알리야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는요, 대개 보면 이 서부 러시아, 이쪽,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저기 키부츠라든가 이런 거 협동농장 그래서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유대인 생각할 때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는 되게 이제 이쪽에서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저기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제 4차는 조금 특성이 달라요. 여기는 폴란드에 있던 사람들 8만 명이 넘습니다. 4차는 폴란드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 비즈니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8만 명이 넘어요. 그 왜냐하면 그동안 폴란드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그라부스키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그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 막 세금들 막 팍팍 올리고 막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걸고, 그러니까 그 폴란드에서 비즈니스 하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으로들 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1, 2, 3차에 왔던 사람들은 주로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돈들을 다 챙겨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농촌에 가서 정착촌 만들고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주로 도시에 모여 살고 막 이러니까 기존에 왔던 사람들이 도대체 저놈들은 뭐냐 막 이러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민주국가로 발전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공산국가 됐어요, 저거.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1, 2, 3차가 다 어디서 왔어요, 사람들이? 다 이쪽에서 온 거예요, 이쪽에서. 자,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지금 이제 꽤 왔잖아요. 3만 5천 명도 오고, 5만 명도 오고, 4만 명도 오고, 8만 명이 오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벌써 유대인이 몇십만 명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오랫동안 그 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 아랍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아랍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5차 알리아가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게 1933년입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는 유대인들이 편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하면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은 독일 국민으로, 오스트리아 살던 유대인들은 오스트리아 국민으로, 프랑스에 살던 사람들은 프랑스 국민으로, 또 영국에 사는 유대인은 영국 국민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영국이 비교적 제일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어.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근데 어쨌든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실력 발휘해가면서 독일에서 독일 이 국가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이바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전체 통틀어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사는 나라들은 다 부강해. 예.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였거든요. 예. 16세기,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어요. 예. 그 역할을 다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서 이 돈을, 경제를 잘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같은 것도 만들고, 영국이 동인도에서 만들기 전에 처음에 네덜란드가 만들었거든요. 그걸 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만 해도 독일은 이제 유럽 내에서 굉장히 어깨에 힘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깨졌잖아. 예. 그런데 이제 배상금을, 전쟁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때 프랑스가 독일에다가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프랑스 보고 그렇게 세게 하지 말아라. 아, 걔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또 난리 난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프랑스는 그 이전에 독일한테 한번 당했거든. 보불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원한이 남아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독일한테 배상금을 세게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그 배상금 갚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뭐야? 프랑스만 생각하면 일을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저놈들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국민 감정을 이용한 게 히틀러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강해야 된다. 그래갖고. 근데 히틀러가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 고속도로 아세요?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 아시나?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네, 뭐 200km 이상 달려도 뭐 잡아간 사람 없어요. 그걸로 히틀러가 놓은 거거든요. 왜? 전쟁 물자 나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또 차가 있어야 되잖아, 차. 그때는 이제 벤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차를 만든 게 벤츠예요. 근데 그 차 무지 비싸거든.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포르쉐 박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싸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좀 만드셔. 이제 우리 포르쉐라는 게 있잖아요, 포르쉐. 예, 그 당시 이제 포르쉐 박사가 이 자동차에서 1인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차가 이제 비틀이라는 차예요. 비틀. 딱정벌레. 조그만 딱정벌레 차. 근데 그 차가 엄청 차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값도 싸고. 옛날 그 독일 군들 그 영화 보면 맨날 차 타고 다니잖아. 그걸 이제 포르쉐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를 국민차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폭스바겐이에요. 예, 폭스바겐이 국민차 이런 뜻이에요. 예, 그 폭스가 국민이라는 뜻이야. 독일 말로 폭스. 예, 독일은 이제 V를 F로 읽으니까 폭스. 바겐은 그 마차. 외건. 바겐이니까 폭스바겐. 그렇게 만든 게 그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폭스바겐의 지분 50% 이상을 포르쉐 가문이 갖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히틀러가 했다고. 그 전국에 나무 심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한테 인기가 짱이지. 그리고 항상 이제 독일은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무서워했어요. 러시아의 공산주의. 그렇게 해서 반공주의. 그러니까 슬라브 저놈들 다 때려주게 된다. 네, 인종주의. 그래서 유대인, 슬라브 이런 놈들은 다 때려주게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집시나 그다음에 이런 그 장애인들 이거 다 쓸모없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1933년도에 이제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의 좋은 시절이 다 간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노벨상도 엄청 많이 타고요. 예. 지금도 전 세계 노벨상의 50% 이상은, 경제학상의 50% 이상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30% 이상 이제 노벨상을 유대인이 지금도 가져가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출장 갔다가 독일 땅으로 못 들어갔다니까. 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그 다음에 무슨 뭐 저기 프로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하이네 같은 그 유명한 시인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 이 당시 유명했던 독일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야. 그 음악계, 과학계, 산업계, 그 독일의 서프 밑을 바치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거예요. 예, 판사들이 재판하다가 끌려나가고, 변호사들이 변호하다가 끌려나가고, 예, 변호사 사무실 폐쇄당하고, 오케스트라 지휘하다가 쫓겨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33년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래도 얌전했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뭐 유대인을 학살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크게 없었어요. 어쨌든 독일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도 이제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온주의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조직을 갖추게 되는 조직, 국가 조직 이런 걸 이제 갖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주이시 에이전시. 주이시 에이전시. 예, 유대 기구라 그래요. 유대 기구. 이게 1929년도에 만들어져요. 1929년도.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자. 그렇게 해서 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여기 총재를 누가 하냐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벤구리온.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이시 에이전시가 독일 정부하고 협상을 해. 왜냐하면 독일 정부는 쫓아내고 싶고 여기는 데리고 싶고 그렇게 협상을 해서 6만 명을 데리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5차 알리아인데요. 거기 보면은 33년부터 39년 9월에 2차 대전이 발생하거든요. 2차 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제 데리고 오는데
벌써 독일이 계속 국방력을 키워나가면서 유대인들, 슬라브인들 다 박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겁을 먹겠어, 안 먹겠어요? 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1차, 2차, 3차 알리아 기간 동안에는 미국도 유대인들을 받았어요. 미국도.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약 한 뭐 10몇만 명이 들어오는 동안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유대인들은 200만 명이 흘러들어가. 예, 1890년대부터 해서 1920년대까지 그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쥐어잡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분야에서. 그랬는데 1929년경쯤 해서 미국이 그 이민의 문을 닫아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소수의 인원만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독일에서는 지금 나치당이 펄펄 뛰고 있고 잘못 남아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고, 근데 과거에는 미국 이쪽으로도 많이 갔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갈 데는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갈 데는 이제 초이스가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몰아가는 과정이야. 이 고기 몰듯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무려 5차 알리아 때는 25만 명이 알리아는 거예요. 25만 명.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 또 25만 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살던 아랍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 쫄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결국은 이제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이제 뭐 군대 비스무리한 거, 민병대 이런 거 조직해가지고 유대인들 도시를 공격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1936년부터.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이제 죽게 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유대인들도 그 방어를 해야 돼, 방어. 그렇게 하고 민병대를 만드는 거예요, 민병대. 그 민병대 이름이 하가나라고 하는 민병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도시 건설하고 농촌 건설하고 이제 막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33년부터 39년까지 한 5, 6년 사이에 25만 명이 들어온다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25만 명 들어오면 걔네들 어떻게 먹이 살리냐고. 그리고 유대인이 지금은 뭐 돈 많고 그러다지만 지금도 돈 많은 유대인은 일부예요. 대부분의 유대인은 돈이 별로 없어. 그럼 또 들어오면은 일단은 숙소, 그 다음에 먹여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야지. 첫 번째 히브리어. 원래 2000년 동안 히브리어가 완전히 사장됐었거든요. 야, 근데 기가 막히게 1차 알리아 할 때 언어학자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 엘리자르 벤 예후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다시 재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1922년부터는 히브리어가 공식 언어가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들어오면 히브리어 또 교육도 시켜야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5차 알리아가 2차 대전 터지기 전까지 이제 25만 명이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하고의 거의 전쟁 수준이지 뭐. 거기는 한 7, 80만 명의 아랍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니까 누가 골치 아프냐? 영국 주둔군이 골치 아픈 거야. 여기 지금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이스라엘 애들은 막 계속 들어오지. 또 아랍 애들은 뭐 거기 막 총질해 대지.
그러니까 니들 좀 어떻게 좀 잘 지내봐라. 그러면 뭐 잘 지내십니까? 안 지내지지. 아랍도 민병대 만들지. 이스라엘도 뭐 하가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막 그냥 싸우지. 이러니까 영국이 막 이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국이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유대인들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그래서 유대인 입국 금지령을 내려요. 예, 이거를 통상 이제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 그러는데 1939년도에 영국에서 백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유대인 알리아 금지. 그래서 해안을 여기 완전히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배 접근 금지. 그 막 배 들어오면 막 총으로 막 쏘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막 독일 애들이 막 그냥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막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939년도 9월 달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이 오늘 역사 공부까지 같이 하네. 독일이 제일 먼저 폴란드를 치자. 폴란드를 1939년도 9월에. 그러니까 독일이 처음에는 이 소련, 그 당시 여기 소련이었어. 소련이라고 그랬어. 소련. 소비에트 유니언. 우리 어린이들은 소련 나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소련하고 짜고 폴란드를 반을 쪼개서 나눠 가진 거예요. 서로 둘이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폴란드를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일이 프랑스를 칩니다. 그 프랑스는 독일이 쳐들어올 걸 예상하고 철통 같은 진지를 구축해 놨어요. 그거를 소위 말해서 마지노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노선. 독일 국정에다가 어마어마한 뻥카 막 이런 거 막 대포 이런 거 쫙 해놓고 마지노선을 쫙 구축해 놨는데 독일군이 여기로 안 오고 벨기에 국경으로 들어가서 프랑스를 6주 만에 항복시켜버려. 프랑스 항복. 6주 만에 파리가 점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있었고 히틀러 편이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영국까지 이제 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막 영국이 막 발발발발 떨고 했잖아요. 이렇게 쳤지. 그 다음에 이태리는 아프리카 알제리로 내려가서 점령했지. 이런 상황이에요. 파죽지세를 몰고 가는 거지. 자, 이제 그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홀로코스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유대인을 멸절시켜라.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최종 해결책. 그것이 1942년도에 결정이 돼요. 최종 해결책. 이제는 유대인들을 멸절시켜라. 그렇게 해서 이 폴란드에만 6개의 멸절 수용소를 만듭니다. 그게 아직 멸절 수용소야, 수용소 이름이. 예. 그리고 독일이 점령한 이 프랑스, 이태리, 알제리, 폴란드 이런 데에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는 수용소만 해도 2,000개를 세워요. 싸그리 작작 잡아 가두는 거야. 이 잡아서 어디를 보내느냐? 폴란드에 있는 멸절 수용소로 보내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아우슈비츠예요. 네, 철도. 다 저기 유럽은 다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기차로 태워서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6개의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폴란드에 있는 멸치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만 200만 명이 넘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독일 점령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독일이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서쪽에는 또 유대인들이 많았잖아. 이게 다 독일 점령지 안으로 유대인들이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했겠어.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 영국군들이 유대인 입항 금지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선 계속 죽어나가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지금 탈출하려고 그러지. 탈출해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이 땅은 유대인 입국 금지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여기 6차 알리아라는 거예요. 6차 알리아. 그게 불법 알리아예요. 불법 알리아.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영국군 보초들 눈을 피해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해. 예. 그러다 죽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갖고 이제 걸리면은 이 배를 여기 키프로스 이런 데서 여기서 수용소에다 막 가둬놓고. 예. 이제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엑소더스 1947호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배는 이 프랑스 해변에서 4,500명을 태우고 왔어. 4,500명이에요. 배 하나에 4,500명. 4,500명을 태우고 왔는데 걸린 거야, 영국군한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입항 좀 하려고 그랬더니 영국군 막 총쏴대고 이 항구에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못 대고 여기서 2주에 걸쳐서 여기 왔는데 4,500명을 태우고 이 배가 결국은 해안에 대질 못하고 다시 어디로 끌려갔냐면 이렇게 해서 건너서 이렇게 해서 독일의 함부르크까지 가는 거예요. 전쟁 끝날 때까지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게 이것이 이제 건국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6차 알리아 그리고 또한 불법 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945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도 영국군은 계속해서 알리아를 금지시켰어요. 왜? 여기 아랍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건국하던 그날 영국이 이제 다 철수하거든요. 그때까지 불법 알리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알리아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건국될 시기에 이 땅에 이스라엘 인구가 65만 명이 됐어요. 65만 명. 근데 뭐 나라의 인구로 치면 엄청나게 적죠. 65만 명. 그리고 이때 이제 아랍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이 좀 넘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결국 또 독일이 또 지잖아요. 네, 독일의 히틀러도 자살하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막을 내리는 거지. 근데 영국도 이제 지긋지긋한 거야, 이 땅이. 예, 영국이 이 땅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 1938년도, 7년도, 8년도에 영국이 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대표, 아랍인 대표 해가지고 영국이 무슨 안을 제시했냐면 야, 땅을 나누자. 그게 이제 분할안이야, 분할안. 지금도 이제 뉴스 보면은 1국가 2해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이미 그때 나온 거예요. 1937년, 8년도에. 그래서 영국이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둘로 나누자.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벤구리온이었어요, 벤구리온.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야,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뭘 나누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러고. 근데 어쨌든 벤구리온은 잘 설득해가지고 벤구리온 리더십이 엄청 좋아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 우리 분할함 오케이, 우리 땅 나누는 거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랍은 사실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연맹이 있어. 아랍 연맹. 거기서 NO. 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은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NO를 해서 그때 한번 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UN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 안이 다시 상정이 된 거예요. 영국이 다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 UN이 좀 알아서 해주라. 그렇게 해서 UN이 분할 권고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총리의 분할 권고안을 상정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됐어요. 분할 권고안이라고, 분할 권고안. 자,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통과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두 쪽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좀 적어요. 이스라엘 한 30%,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인 쪽이 또 한 60%.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오케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죠. 아랍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못한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65만 명을 전부 다 지중해로 쓸어넣겠다. 막 협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겁이 나잖아. 아무래도 자기네 인구 65만 명밖에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엄청 많잖아요. 인구조사도 많고. 그 다음에 영국군들이 놓고 간 뭐 무기들 많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엄청 쫄은 거야, 이게. 야, 이거 도대체 나라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뭐 맨날 밤새가면서 회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나라 잘못 세웠다가 완전히 그냥 끝장난다. 우리 6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쟤네들 이기냐. 이제 그런 의견. 또 이제 야,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나라 안 세우면 언제 나라 세우냐. 세우자, 막 이런 의견. 그러다 결국은 나라를 세우기로 해요. 그럼 나라 이름은 뭘로 할 건데? 그 다음에 국기는 뭘로 할 건데? 그럼 국기는 옛날에 그 데오도르 헤르실이 걸었던 시오니스트 대회 할 때 걸었던 그걸로 하자.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나? 우리 팩트 바이블. 이스라엘 국기. 위에 파란 줄 2줄. 다윗의 별. 이건 다윗의 별. 이거 뭐라 그랬어요? 뒤에 파란 줄? 예,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줄 땅은 큰 강, 유프라테스부터 나일강까지, 나일강이 아니고 애굽강까지. 그래서 유프라테스, 애국강 이렇게 해갖고 만든 거예요. 이거 데오도르 헤르츠리 디자인했던 거 그대로 쓰자. 그럼 나라 이름은 뭘로 할까? 그럼 우리 그냥 유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5월 14일 하는 거지만 히브리력은 또 달라요. 자기네들이 카운트하는 이날 이제 혹시 또 그 아랍 사람들이 또 난리칠까봐 몰래 비밀리에 약속해가지고 비밀리에 모이는 거야. 텔아비브. 그래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빵 선언을 해버린 거지. 그 사진이 아까 보았던 그 흑백 사진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4번에 시온주의 운동부터 이스라엘 건국까지 거기 보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벤구리온과 이스라엘 독립선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언한 그 사진이 그 5번에 독립선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벤구리온이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5번에 보면 그 사진 3명, 맨 위에가 시온주의를 주장했던 데오드로 헤르슬,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그 벨포어 선언을 유도하고 영국에서 활동했던 하임 바이츠만. 이 하임 바이츠만도 아까 그 시온주의 대회의 의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가 벤구리온. 이렇게 해서 이 벤구리온이 총리가 되고, 바이츠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나라가 세워졌다고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고 바로 이제 전쟁이 터진 거지. 바로 전쟁이 터졌어. 이렇게 갖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둘로 나누자. 이게 이제 UN 분할 아니에요? 분할한.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스라엘은 오케이. 근데 아랍은 실질적으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없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돼. 예, 그래서 그 이제 5월 14일 날 딱 선포하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영국군은 다 철수했어요. 영국군은 철수, 이제 군대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그날 저녁에 폭격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집트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요르단,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라크. 이렇게 5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사방에서. 견디겠어요? 네.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거쳐서 들어왔고, 요르단은 이쪽으로 들어왔고, 시리아 이쪽으로 들어오고, 레바논 이쪽으로 들어오고. 65만 명 유대인들을 전부 다 어디로 쓸어넣겠다? 지중해로 쓸어넣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전쟁이 2,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이것이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차 대전 때 영국군으로 많이 들어가서 싸웠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려운 전쟁터에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줄 알아, 이 사람들이. 근데 무기는 없어. 제일 그 장갑차도 없었어요. 탱크도 없었어. 뭐 전투기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저기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뺏어서 싸워라, 뺏어서. 이번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많이 뺏었잖아요. 탱크 같은 거. 뺏어서 싸워라, 뺏어서.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지원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이 계속 길어진 거예요. 전쟁이 이제 계속 길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휴전이 되는 겁니다. 휴전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1차 중동 전쟁이에요. 1차 중동 전쟁.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웨스트 뱅크가 있어요. 웨스트 뱅크.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부터 해갖고 이쪽. 여기는 요르단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요르단 땅.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은 없어. 그러니까 요르단 땅이야, 요르단 땅. 그 다음에 지금의 가자지구 여기. 여기는 이집트가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00만 명 이상 되는 그 아랍인들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며칠이면 전쟁 끝나니까 나와. 이렇게 하는 거야. 나와. 응? 그렇게 해가지고 70만 명이 나갑니다. 70만 명이. 예. 여기서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70만 명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뭐 이집트 이런 쪽으로 70만 명이 나가요. 근데 전쟁이 2, 3일 만에 끝나나? 거의 1년 이상을 갔는데. 예. 자기네들은 뭐 소풍 가는 기분으로 텐트 하나 갖고 나갔지. 70만 명이.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전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 없어요. 너희는 우리 국민 아니야. 하고 이스라엘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70만 명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난민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웃기는 게 이렇게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다 나왔는데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어느 나라도 자기네 국민으로 인정 안 해줘. 지금도 난민이니까 지금도. 네. 그러면서 자 6번 봅니다. 6번. 알리아 물결 2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것도 또 엄청 드라마틱한 거예요. 드라마의 연속, 드라마의 연속. 70명이 나갔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 이제 나라가 생긴 거야, 나라. 지금까지는 나라가 없는데도 들어온 거고,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거. 건국과 함께 밀려온 대규모 알리아. 68만 8천 명이 들어옵니다. 아까 여기 아랍 사람들 몇 명 나갔다 그랬어요? 70만 명. 몇 명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68만 8천 명은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유럽에서 37만 명. 아까 2차 대전 하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해서 숨어 다니느라고. 네.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 이태리, 뭐 알제리,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독일군들이 점령했던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다 멸절되고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얼마나 마음고생했냐고. 그러니까 나라 생겼다 그러니까 막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37만 명. 그런데 여기 보면 아랍 국가에서 25만 명이 들어와요. 이제 과거에는 아랍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거든요. 이슬람권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적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 안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그 유대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랍 국가에 편안하게 잘 살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주민들하고 적대 국가 주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만 명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해서 68만 8천 명. 불과 몇 년 사이에? 3년, 4년 사이에. 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5만 명. 지금 몇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갑자기 보따리 싸들고 들어오는 거야. 같이 살자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집도 없이. 집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니까? 먹을 것도 없이. 그럼 그 사람들 재워줘야지. 먹여줘야지. 또 아프면 고쳐줘야지. 또 뭐 히브리어부터 또 공부시켜야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천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난리도 아니지. 그런 일을 해나가는 거야, 나라를 세우면서.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유럽에서 잘 살던 사람 못 살던 사람 소용없어. 그냥 천막에서 살고 막 이러는 거야, 처음에. 그것이 이제 건국과 함께 밀려온 대규모 알리아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랍 국가에서 이제 이 아랍 국가들하고 이제 적국이 되니까 갑자기 아랍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알리아가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드라마틱한 얘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두 번째가 예멘 유대인 알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유대인 알리아, 그 다음에 모로코 유대인 알리아. 이제 이런 알리아들이 그 아랍 국가에서 들어오는 알리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예멘. 자, 예멘은 어디였냐면, 예멘은 어딘 줄 아나? 예성이? 들어는 봤나? 예멘이란 나라? 이제 우리 이제 오늘 그 열왕기서 할 텐데, 솔로몬 찾아오는 여왕이 있잖아. 어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또는 시바 여왕이라잖아요. 자, 여기 예멘이. 그래서 이제 시바 여왕이 예멘이다 아니다 에티오피아다 이런 이제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저는 예멘이라고 봐요. 여기에 보면 아덴 저거 기억해서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인가? 네, 소말리아 있는데 사실은 여기 예멘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덴이라는 항구가 있어. 아덴. 여기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어. 영국이. 근데 예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 출신인가 뭐 여러 설이 있지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시바 여왕이 돌아갈 때 함께 따라간 이스라엘의 신하들의 후손들이다 하는 안이 있고, 하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갈 때 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떻게 잡아도 예멘에 있는 유대인들은 2500년 이상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습도 다 이 동네 사람들처럼 시커멓게 바뀌었어.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예멘은. 그렇게 해서 그 사나가 거기 이제 수도인데 수도도 못 살게 하고 좋은 직업도 못 갖게 하고, 그러니까 예멘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 오랫동안.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좀만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달리면서 몇백 년을 살아왔다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건국하고 나서 계속 이제 이 알리아를 하는 거예요. 흩어진 백성들을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예멘에 유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데려와야 되잖아. 근데 예멘에 있는 그 이맘,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안 보내는 거야. 왜? 다 이거 노예고 다 자기 자산이거든.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유대교 지도자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출애굽 사건 아냐? 그날 바로가 어떻게 당했는지 아냐? 예, 내 백성 보내야 돼. 안 보내면 너도 바로처럼 돼. 쫄딱 망하고 싶냐? 거기에 쫄은 거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허락을 해줘요.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아덴으로 모여라. 그래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유대인들,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 요 아프리카 땅, 바다 건너, 지부티, 에르트리아, 이런 데 유대인들 배 타고 오고, 전부 다 아덴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 비행장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비행기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 예멘 유대인들을 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때는 민항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다 수송기로, 군대, 영국군 수송기, 미군 수송기로. 그게 이제 예멘 유대인이에요. 380편을 뛰어서 380편. 예. 그래서 한 4만 9천 명을 귀환시킨 거예요. 그게 예멘 유대인 알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유대인 알리아. 그래서 예멘 유대인 알리아는 매직 카펫 작전이라고 그래요. 매직 카펫 작전. 그래서 이 예멘 사람들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보고 독수리로 생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독수리 보내셨네.
그 다음에 이라크 유대인 알리아, 이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작전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가 작전을 하는 거야. 여기 이라크의 유대인들은 과거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끌려갔다가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안 돌아왔던 사람들, 그래 후손들 15만 명이 이라크에 살고 있었어요. 15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2,500년 여기 살고 있었는 사람이에요. 다 터 잡고 자리 잡고 잘 살았지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너희들 돌아와라. 야, 우리가 왜 가니? 여기 우리 2,500년 살았거든? 야, 여기가 우리 고향이야. 무슨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여기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향이야. 이러고 버티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이 전쟁에서 누가 참전했어요? 이라크 참전했잖아. 갑자기 적국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이라크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테러나 이런 위협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슬슬 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라크 정부에다가 우리 백성들 보내라. 우리가 다 데리고 가겠다. 이라크 정부는 못 보내.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 여기서 다 중추적인 역할하고 대부분 다 바그다드에 살고 있어. 그 수도에. 야, 우리가 왜 보내는데? 그 사람들 세금들 잘 내고 다 역할하고 있는데 못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라크 내에 이런 테러나 이런 것들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상점이 막 갑자기 폭탄 테러 터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라크하고 합의를 해. 그러니까 이제 둘의 이게 저기 동의해서 하나는 이라크 정부에 동의해야 되고 하나는 유대인들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정부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을 다 놓고 간다. 1인당 400불만 갖고 간다. 뭐 회당 재산, 뭐 부동산, 뭐 비즈니스 하던 거 이런 거 다 놓고 간다. 이거는 이라크 정부가 가져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라크가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래 딱 접수를 하니까 한 달 새에 9만 명이 접수했어. 이제 불안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1950년부터 51년 중반까지 한 1년 남짓한 기간에 약 12만 명에서 13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거기 뒷장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위에 왼쪽은 예멘 유대인 귀환 경로. 그 아덴에서부터 비행기로 다이렉트로 380편 공군 수송기 380편으로 예멘 유대인을 데려왔고, 자 이라크 유대인들은 그 바그다드에서부터 키프로스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재산 250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 다 이라크 땅에 놓고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라크 땅에 유대인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작전.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로코 유대인의 알리아가 있어요. 이건 야긴 작전이에요. 이 야긴이 뭔지 아나?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잖아. 예. 그래서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그 중에 하나 야긴이에요. 그래서 모로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큰 기둥이 될 것이다. 예, 모로코 유대인들이 모로코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슬람권에 있다가 기독교에 패해가지고 쫓겨내려갈 때 유대인들도 같이 내려와서 모로코에 많이 살았어. 알제리에도 많이 살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되고 나서 모로코 유대인들이 나름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게 이때는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모로코, 알제리가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아랍인들의 여러 가지 테러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모로코 유대인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로코의 왕실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협상. 그러니까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못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돼가지고 돈 내라, 돈.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 모로코 정부에다가 착수금을 50만 불을 주고, 그리고 5만 명까지는 1인당 100불, 그 이상은 1인당 250불을 모로코 왕실에다가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야긴 작전, 이걸 한 3년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배를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파리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작전은 거의 다가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관여해요. 모사드. 그래서 특히 이제 모로코에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한 5천만 불인가 들어갔거든요. 이때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돈을 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돈을 대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건국과 함께 이제 그 대규모 알리아들이 이제 계속 이런 작전을 통해서도 계속 들어오고, 이런 중간에도 뭐 계속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뭐 재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인구가 늘어나야 국력이 세지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유대인의 알리아. (1981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의 알리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음에는 그 에티오피아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단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그걸 수용소에다 가뒀다고. 수용소. 근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 정보를 접한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솔로몬과 시바야 왕 그 후손들이요. 솔로몬과 시바야의 후손들.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알아가지고 총리가 모사드 국장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래서 모사드 국장이 똘똘한 사람 몇 명을 추려가지고 수단으로 들여보내. 근데 수단으로 원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과 수단은 국교가 안 돼 있어. 거기서 무슨 활동하다 걸리면 사형이야 그냥. 그래도 모사드 요원 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다 다른 나라 여권 가지고 들어가서 해변에다가, 홍해 바닷가에다가 리조트를 만들어. 다이빙 리조트.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수용소하고 다이빙 리조트하고 거리가 한 600km가 넘어. 근데 밤에 몰래 한 사람 빼갖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군함이 홍해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트를 보내면은 태워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하다가 또 걸렸네. 그래야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비행기로 해가지고 공군수송기로 또 몰래 해서 데리고 들어가고, 또 걸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모세 작전, 뭐 여호수아 작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단에 수용소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에티오피아 국내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솔로몬 작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 있었는데, 그 정권한테 2,500만 불을 주고 우리 백성들 데리고 가겠다. 그래갖고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에티오피아 그 아디스바바와 공항으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로 하루 밤새도록 실어나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게 솔로몬 작전이에요. 1박 2일 동안. 그래갖고 비행기에 있는 모든 좌석도 다 떼어내고,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니까. 네. 그리고 비행기에 최고 많이 태운 게 막 800 몇십 명 태웠다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애기도 8명 태어나고, 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다 흑인들이야. 흑인들이야. 근데 흑인이라 그래서 일반 그 아프리카 이 흑인들하고는 또 모양새가 달라. 네. 여기 잘생겼어요, 흑인들이라도. 피부만 까맣지. 그래갖고 이제 에티오피아 그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들어서 차별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민부 장관이 에티오피아 출신 여자들하고 미인이야, 미인. 예, 흑의 얼굴은 검은데 미인 스타일이야. 예, 뭐 머리도 뭐 꼽고 이런 거 안 하고. 예. 지금도 계속 진행돼요. 지금 왜 진행이 되냐면 원래 그 알리아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은 안 받아요. 예, 기독교인들은 안 받아.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사도행전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간다 네시한테 세례 주잖아요. 아마 그래서 거기 이제 에티오피아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독교인은 안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스라엘 정부가. 그런데 수단에서 데려온 사람 중에서 제가 추적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수용소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데모하는 거야. 왜 우리 가족들 안 데려오냐고. 그래서 요새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요. 기독교 유대인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여기도 기독교 유대인들이 꽤 있어요. 여기 전쟁통이니까 요새는 막 도장 막 지어줘. 그래서 여기 우크라이나 그 기독교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아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 유대인 알리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련의 붕괴. 소련은 스탈린 이후로 물론 이제 제정 러시아를 망가뜨리고 소련을 일으켜 세운 게 원래 유대인들이 그 주도 세력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역사적으로 계속 유대인을 박해했어요. 원래 러시아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소련이 있는 동안 계속 이스라엘 정부가 소련에게 우리 백성을 보내라. 계속 욕을 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 유대인들도 막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소련이 91년도에 붕괴하기 전까지 약 10만 명이 아름아름 들어와요. 10만 명이. 계속 내 백성을 보내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소련이 완전히 붕괴하잖아요. 그래서 붕괴하고 나서 소련에서 약 10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97만 9천 명. 90년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 1990년부터 91년 2년 동안에 무려 33만 명이 소련에서 들어가. 소련에서 2년 동안에 33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알리아가 진행되어 온 거고, 지금도 매년 3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가, 전 세계. 요건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발췌한 거고, 지금도 매일 그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에는 지금도 매일 들어가, 매일. 저기 8번 봅니다. 8번 보면 계속되는 귀환. 예, 전 세계 유대인 약 한 1,500만 명. 유대인 통계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료마다 다 달라. 예.
자료마다 다른데요.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에 630만 명, 제일 많죠? 그리고 미국에 570만 명,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46만 명, 캐나다 38만 명, 영국 29만 명, 아르헨티나 18만 명, 러시아 19만 7천 명, 독일 11만 명, 호주 11만 명, 브라질 9만 4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알리아를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뉴스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16만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 유대인들이. 여기는 없는데. 통계 잡기 무지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특히 미국 유대인들. 그래서 저희 최대 관심사는 미국 유대인들이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은 편하고 잘 살잖아, 저 사람들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봤지만, 한방 의도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지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안 했으면, 과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쫓아 나왔겠느냐 이거죠. 예. 한번 생각보다 안 갔을 것 같아. 예. 근데 이 알리아의 역사를 보면, 다 그런 연유에서 다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요즘에 점점 아까 얘기했던 안티세미티즘 이것이 미국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얘기죠. 독일 같은 경우도 뭐 편하게 잘 살았거든요. 독일 국민으로. 그러다 어느 날 히틀러가 딱 나타나니까 완전히 천당에서 지옥으로 바뀌잖아요. 이라크 유대인들. 우리 2500년 살았어,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뭐, 무슨 소리냐.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전쟁 터지니까, 예, 다 가잖아요. 참고로, 우리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페르시아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도 13만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동안 안 갔어요. 왜냐하면 친미 정권, 팔레비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팔레비 정권이 1979년도 이슬람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어. 그 다음에 여기 알제리도 있었어요. 알제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을 때 다 프랑스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의 지금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제일 극성이에요. 네. 프랑스에서 테러가 200건 정도 일어나요. 유대인에 대한 테러가 1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라 얘기는 다 들어와라. 그래서 요새 프랑스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문하세 지파. 그 다음에 인도에도 문하세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모습 보면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 모습이고 또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인도 사는 모습이야. 네. 전 세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중남미,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이쪽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몇 개 보고 끝납시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귀환과 회복에 대한 성경 구절이 68군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8군데. 저는 안 쉬어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소련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약 15만 명을 데리고 들어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15만 명. 회사 만들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인데 유대인 목사님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68군데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몇 군데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왼쪽에서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레미야서인데요. 북에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선을 그으면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위에 거 좀 긴데, 이거는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름표 환상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건 마른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너희들 다 그 무덤에서 나와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데리고 들어갔다. 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세 번째 거. 아니야, 두 번째 거.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도 에스겔서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세 번째 거. 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맹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맹세한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에서부터 다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서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서에 이게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두 번이나.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나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은 계속해서 그 이 멸망 뒤에 반드시 회복, 그 다음에 귀환에 대한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또 박해를 받고 있어. 네. 그리고 이 알리야를 할 때도 크리스찬이면 알리야에서 그냥 바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못 본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때까지 내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영접해야 내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인 땅에서 옛날에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개종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멕시코, 미국 이런 데서도 다 퍼져 살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자기네들도 들어갈 날이 있다. 예.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이 사람들을 스파라딤 유대인이라는데 자기네들이 차지할 땅이 이 남쪽의 네게브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네게브를 어떻게 개간할 건가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내에서 이러한 그 알리야를 또 서포트하거나 그러한 교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비행기 값도 대주고 뭐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제가 숨이 차네요. 이 정도로 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팩트 바이블 스터디 특강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하심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